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천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강천님 이야기가 좀 많이 숨이 막혀요, 여러분들. 제가 숨 막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숨이 막힙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세히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참여를 하시기 전에 실제로 그림까지 그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각 자료도 한 2장 정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강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강천님 목소리가 몽환적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정말요? 아이고, 와, 살면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몽환의 아, 숲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몽환- 여성분이시죠? 예. 여성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성분. 사랑합니다. 혹시 태민이가 네. 생각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남자가 그랬건, 여자가 그랬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뭐 성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강천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만 알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예. 네.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그 동화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주제가 될 것 같다. 근데 네.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일 텐데, 바로 헨젤과 그레텔, 정말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키리입니다. 렛츠 기릿! 저랑 가까운 동생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을 때 예. 여동생과 같이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오빠의 이름은 지호, 여동생의 이름은 지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이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서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와 지민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가해자였는데 정확히는 폭언과 협박에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두 남매의 나이는 세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호는 고등학생이고 지민이는 중학생입니다. 예.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는데 오빠는 그래도 참으면서 저항도 해봤지만 여동생인 지민이가 감당이 안 돼요. 멘탈이 버티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날은 지민이가 지호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나가고 싶다. 아빠에게 아무리 말해도 아빠는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다. 진짜 버틸 수가 없다. 이 집을 떠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지호도 결심을 합니다. 네. 가출하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절반 이상의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결심한 이유가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호와 지민이도 그중 하나가 된 거죠. 정말 엄청 긴 시간 동안 길거리를 방황합니다. 가출 초기에는 지호가 자기 아는 형이나 친구들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한 명은 그렇다 쳐도 2명을 받아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죠. 힘들죠. 예. 네, 그렇죠. 게다가 이 지민이는 여자애라서 지호 친구들도 부담이 갑니다. 무엇보다 여자애가 껴있다고 하니까 그쪽 집의 부모님들이 꺼려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빨리 집에 돌아가라. 부모님이 걱정한다. 그러시면서 약간 자기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하셔서 기분이 좀 그랬대요. 네. 일단 그렇게 아는 사람들 집을 전전하면서 한 달 동안 버팁니다. 2명이서 같이 가출을 한 거니까 돈도 더블로 나가고 받아주는 집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매가 헤어져야 해요. 예. 남자 쉼터랑 여자 쉼터로 갈리니까요. 남녀 공동으로 운영하는 쉼터가 있긴 한데 그런 곳은 거의 단기 쉼터예요. 밤에 편하게 잠을 자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으니까 결국 그 2남매가 갈라져서 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쉼터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가 지민이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민이가 속히 말해서 정치질에 휘말려요.
서열이 나뉘어진 그런 친구들과 지민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예. 담배 문제 관련된 것 같아요. 담배가 나오면 즉각 퇴사입니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쉼터는 그랬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친구들이 지민이에게 담배를 떠넘긴 뭐 그런 일인 것 같더라고요. 숨겨놓고 막 이렇게.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민이는 안타깝게도 그 어린 나이에 흡연자였어요.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친구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뭐 약간의 구타도 있었죠. 네. 여동생이 그런 상황에 휘말렸다는 걸 알게 되고 지호도 바로 퇴소합니다. 둘 다 쉼터에서 나오게 돼요. 지호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만 거죠. 결국 다른 쉼터를 이것저것 드나들면서 겨우 눈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건물 비상구, 뭐 인적이 드문 옥상, 뭐 그런 곳에서 쪽잠을 자게 됩니다. 하루 정도 걷는 건 다반사였대요. 겨우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거나 뭐 아니면 교회 같은 곳을 찾아서 끼니를 때우거나 뭐 이런 험난한 생활에 서서히 둘 다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호가 너무 버티기 힘드니까 가출팸에 발을 들여야 되냐는 생각도 해봤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끝이라는 건 지호도 알고 있었어요. 반드시 범죄와 엮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자애인 지민이가 딸려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얘가 절대 무사할 수 없습니다. SNS에도 도와달라는 요청글을 많이 적어봤대요. 요즘에는 그 SNS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제가 듣기로는 헬퍼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당연히 이때도 그런 헬퍼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호가 뭐 예를 들어서 남고딩 한 명과 여중생 한 명 재워주실 분을 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대부분 다 여자애만 재워줄 수 있대요. 나쁜 거네. 예. 네. 자리가 없어서 남자는 재워줄 수 없다. 의도가 뻔하죠. 이 헬퍼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따뜻한 생각으로 손 내미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다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대요. 네. 이미 두 남매도 그런 경우를 한 번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상구에서 쪽잠을 자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호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많이 의지했던 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형님이 남매가 집을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도와준 형님입니다. 그리고 이 형님도 가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형님에게 신세는 졌지만 정말 오갈 데가 한 것도 없으니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형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두 남매를 집에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도 별 수 없이 네 형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그때 그 형님이 지호야 하면서 말을 다시 이어나가더래요. 네? 하면서 다시 전화를 받으니까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을 알고 있긴 해. 영선 아주머니라고. 내가 그분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주소가 어딘지는 알거든. 이사 안 하셨으면 아직도 거기 계실 거야. 그분이 정말 톡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오갈 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들이셔서 밥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멘탈도 치유해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야. 나도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그분한테 신세를 졌어. 정말 좋으신 분이시니까 너랑 지민이도 분명 받아주실 거야. 내 이름을 부르면 그분도 아마 아실 거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해주면서 주소를 불러줍니다. 예. 가장 신뢰하고 친한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주소를 받고 그 영선 아주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예. 거리가 꽤 먼 동네였는데 겨우 교통비를 털어서 가봤답니다. 정말 도박을 한 거예요. 만약 그 아주머니가 받아주지 않으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렇죠. 설중에 아예 돈이 없거든요. 아무튼 형님이 말해준 그 주소에 도착해보니까 2층 주택이었어요. 근데 건물을 딱 보니까 약간 좀 지어진 지 오래된 느낌이더라고요. 80년대 건축물 같아요. 네. 대문도 약간 옛날 주택집 그런 거였어요. 초인종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신라가 되는 건 알지만 너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호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뒤에 안쪽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 거기 이제 지호가 뭐 정말 죄송한데 땡땡 형이 가르쳐줘서 왔습니다. 저희 오늘 잘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공손히 물어봤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고 영선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두 남매가 그날 밤 대문 앞에서 본 영선 아주머니에 대한 인상을 제가 직접 듣고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거 보라 예. 색깔 그 아이섀도우인가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림에 보시는 대로 약간 통통하신 체격이었고요. 아, 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민이 아닙니다. 태민이 아니에요. 태민이 아닙니다. 예. 통통하신 체격이었고요. 예, 살짝 인상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그때가 10시가 넘은 늦은 밤이었는데 아주머니를 보니까 귀걸이랑 목걸이도 걸려 있었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그 시간대에 집에 있으면 잘 준비를 하니까 세안도 다 하고 편한 차림이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 아주머니가 땡땡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지냈던 그 애 말이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지호도 다행히 집을 잘못 찾은 건 아니구나 해서 맞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도 너희도 혹시 가출했냐면서 뭐 안타깝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남매들이 그렇다면서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니까 다행히 아주머니가 그 형님이 말했던 대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대요. 그때 남매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예. 그래도 오늘 밤은 비상구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구나. 근데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을 안내해 주시는데 불을 안 켜셔요. 그리고 전등 대신에 거실 곳곳에다가 촛불을 켜놨다고 합니다. 예. 얘네 둘은 진짜 밤에 촛불 켜는 거 처음 봤대요. 너무 생소한 장면이 펼쳐지니까 남매가 당황을 합니다. 예. 뭐야, 정전이라도 됐나? 멀쩡한 전등을 놔두고 촛불을 여기저기 켜놨어요. 집에 양초도 정말 많고. 두 남매가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아주머니에게 정전이라도 났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그런 건 아니라면서 그냥 내가 전등빛을 싫어한다. 이 전등빛을 계속 받고 있으면 몸에 해롭다.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등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뭐 세상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은 다르니 일단 남매도 알았다고 해요. 그 영선 아줌마가 빈 방으로 안내해 주셔요. 원래 이 방이 그 아주머니 아들분이 사용하신 방인데 오래전부터 아들분은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셔서 한국에 잘 안 돌아오신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거죠. 영선 아주머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예전부터 집안이 좀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을 보고 고생한 아들이 많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얘네들이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해요. 근데 계속 강조하시는 게 집에 있는 전등을 켜지 말아달라고 해요. 계속. 네, 계속 전등을 켜지 말래요. 그리고 그 방에 있는 스위치는 아예 떼내버려서 선을 잘라버렸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합니다. 뭔가 특이하신 분이긴 한데 뭐 그 형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말하셨고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니 최대한 영선 아주머니의 말씀에 두 남매도 맞추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그날 밤은 편하게 보냈답니다. 두 남매가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선 아주머니가 아침밥까지 차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밥이에요. 그렇게 남매 둘이 영선 아줌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주머니와 얘기를 많이 나눠요. 이야기의 내용은 대충 왜 가출을 했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지냈냐 그런 형식이었고 네. 거기에 지호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유를 말해줬는데 아주머니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줬대요. 그러면서 두 남매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기도를 드려요. 거기에 지호도 이제 그래 이 아줌마 기독교 신자라고 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뭔가 영선 아주머니 입에서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신명민들이라고 했대요. 신명민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신명민들이라고 했대요. 신자의 밝을 명자거든요. 네. 저는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혹시 기종님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분이 계시면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명님들이라고 불렀답니다. 예? 영선 아줌마가 말하기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기독교 같은 종교는 전부 다 뭐 잘못됐대요. 원래 신이란 건 다 인간 마음에 깃들어 있다. 그게 바로 신명님들이다. 신명님들의 이미지를 다른 종교들이 뺏어서 제각각 다르게 묘사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대요. 예? 그러면서 막 뭐 우주의 뭐 진리, 태초의 뭐시기 막 이런 말을 해요. 또 이 신명님들은 사실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직접 강림할 수도 있고 뭐 벌을 내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던 신명님이 직접 밖으로 나와서 강림하셨다. 그러면서 영선 아줌마가 남매에게 너희들의 마음속에도 신명님이 깃들어 있다. 신명님이 강림하면 신명님의 낙원으로 갈 수 있다. 천국, 천당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진짜 낙원은 따로 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생소했던 그 어린 두 남매도 그 이야기가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대요. 예. 살짝 지호의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어요. 그러면서 영선 아줌마가 몇 달 동안 머물고 가도 좋다. 그동안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편히 쉬다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 좋은데 규칙이 3개 있대요. 첫 번째로 저녁 8시 전까진 반드시 집에 들어올 것. 두 번째, 저녁 9시까지 방에 들어가서 취침에 들 것. 세 번째, 9시 이후로는 절대 전등을 켜지 말 것. 반드시 양초를 이용할 것. 전등 네. 얘기가 계속 나오네. 예. 네, 맞아요. 전등 얘기가 계속 나오죠. 첫 번째 규칙은 그래도 아주머니가 뭐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규칙은 뭔가 이상해요. 특히나 이 세 번째 규칙. 굳이 왜 전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초를 켜라고 할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양초를 켜면서 생활하지? 의문이 좀 들죠. 그래도 일단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으니 영선 아주머니가 말한 규칙에 맞추기로 합니다. 청소년 쉼터에 비해서는 엄청 프리했거든요. 뭐 담배 피든 말든 그건 상관 안 한대요. 예. 그런데 어제는 어두워서 집안을 잘 둘러보지 못했는데 날이 밝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집에 십자가가 없어요. 기독교인데? 네. 예. 분명 그 형님은 영선 아줌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거든요. 기독교 신자의 집이라면 적어도 십자가가 1개 정도는 걸려있을 텐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 신자라 해서 다 집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건 아니죠. 근데 신자라면 뭐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그런 성물을 상징하는 게 반드시 1개씩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영선 아주머니 집을 둘러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 기독교 신자라고 하셨는데 무슨 신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지호도 그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봐요. 잘 도착했고 영선 아주머니도 만났습니다. 형 근데 아주머니가 뭔가 좀 이상해요. 기독교 신자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형이 여기서 지냈을 때도 막 전등도 안 켜고 촛불 쓰면서 생활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영선 아주머니가 많이 독특하긴 했대요. 애들한테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있고 뭐 부모라도 된 듯이 애들의 그런 사생활에 크게 간섭하는 점도 있고 근데 종교는 개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영선 아주머니를 소개해줄지 말지 자기도 고민을 했었대요. 네. 근데 지호 사정이 워낙 급박해 보이니까 아주머니에 대해 말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독특하실 뿐이지 워낙 착하시고 따뜻하셔서 뭐 지내는 데는 문제 없을 거래요. 그렇다고 너무 짓지 말고 한두 달 정도 지내다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게 됐지만 지금은 뭐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단 조금 꺼림직하긴 해도 아줌마가 착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자기들을 맞이해 주셨고 밥도 이렇게 챙겨 주셨으니 뭐 종교나 사생활 같냐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 저녁밥으로 생닭을 삶아 주셨대요. 생닭. 예, 맛있죠? 얼마만에 이렇게 제대로 먹어봅니까? 근데 여기서 영선 아주머니가 그 삶은 닭을 드셨는데 그 드시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보통 닭을 먹으면 손으로 잡아서 뜯어 먹잖아요. 예. 근데 영선 아주머니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몇 날 며칠 굶은 강아지가
밥그릇에 담긴 사료를 퍼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머리를 완전 그릇 쪽으로 가까이 당겨서 두 손으로 닭을 들고 완전 얼굴을 밀착해서 개걸스럽게 파먹는 거예요. 예. 약간 좀비들이 시체 파먹듯이 그런 느낌이었대요. 지호의 마음속에 슬슬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길거리에 다시 나가기 싫고 이 집에서 편하게 그냥 자고 싶다는 마음이 그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규칙대로 남매들은 9시에 방으로 들어가고 집에 모든 불을 끕니다. 남매도 방 안에서 촛불만 켜놓고 들어왔대요. 예. 근데 역시나 잠은 안 오죠. 둘이 그냥 폰을 하면서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민이가 지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갈까? 지호도 역시 뭔가 이상하게 했는데 예전에 겪은 일에 비해서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했지만 두 남매는 예전에 헬퍼의 집에서 머물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났던 했어요. 근데 여기 영선 아줌마는 조금 특이하시긴 해도 막 자기들한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엄청 친절하시고 매 끼니도 챙겨주셔요. 그리고 수중에 돈도 한 푼도 없고 이 동네는 완전 처음이에요. 또다시 길바닥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호가 지민이를 약간 안정시키듯이 뭐 아줌마가 좀 특이하다고 형이 말했었어. 근데 좀 특이하기만 하지 문제될 건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지민이도 우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냥 여기에 머무르기로 했죠. 근데 그런 지민이의 생각은 이틀째 밤에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요? 12시쯤 됐는데 지호는 자고 있었고 지민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방을 나갔습니다. 이 집 구조가 남매가 쓰는 방이랑 영선 아줌마가 쓰는 안방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면 눈앞에 바로 안방문이 있는 거죠. 근데 지민이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닫혀있는 안방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대충 이런 소리였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이런 소리. 곤지담이라는 그 공포 영화에서 샤바샤바 귀신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알죠. 좀 비슷한 소리였어요. 예. 예. 도저히 그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안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지민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발밑에서 머리끝까지 소름이 끼쳤대요. 뭔 소리야? 이거 영선 아줌마 목소리 맞긴 한데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게 멍 때리고 방문 너머에 서 있는데 이러면서 딱 말이 멈춰요. 예. 그리고 저벅저벅 하면서 방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지민이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눈치채고 순식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오자마자 누워서 자는 척을 해요. 그리고 방문이 끼익 하면서 열립니다. 영선 아줌마가 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지민이가 눈을 꼭 감고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자는 척을 했답니다. 두 눈을 감고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인기척이 느껴져요. 영선 아줌마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요. 근데 귓가에서 콧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 상태로 정적이 흐르다가 지민아 자니? 영선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상태로 그냥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나갑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지민이가 후 한숨을 쉬고 돌아봐요. 근데 영선 아줌마가 그대로 서 있어요. 문만 닫은 거구나. 네, 문고리를 오. 잡고 일부러 문 여는 소리를 내고 나가는 신용을 한 거예요. 예. 지민이가 그걸 보고 얼어붙어요. 그러면서 영선 아줌마가 태연하게 깼냐고 물어봅니다. 했어? 이러면서? 네. 지민이가 문소리가 갑자기 나서 깼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아줌마가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번엔 진짜 나갑니다. 예. 확인한 것 같아요. 진짜 지민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예. 지민이가 그때 정말 실신할 뻔했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절대 잠이 올 리가 없죠. 지민이는 그래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잤대요. 해가 뜨고 나서야 지민이가 지호에게 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예. 지호는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듣고 공감은 해주는데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 왜냐면 이미 형님에게 영선 아주머니가 조금 특이하다고 들었으니까요. 네. 이 문제 때문에 남매 둘이서 좀 싸웠대요.
지호는 어느 정도 안주하고 싶어 했고 지민이는 이때부터 다른 곳으로 가자고 주장해요. 그치만 어딜 갑니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네. 적어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자기네들 동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큰일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예. 지민이가 영선 아줌마가 말한 규칙을 어겼어요. 8시가 넘었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10시쯤 돼서 지호에게 전화가 와요. 자기가 대문 앞에 있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요. 근데 좀 꺼림직해요. 방에서 나가기가 좀 그랬어요. 어제 지민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근데 밖에 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결국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예. 방문 앞에 있는 그 안방 쪽을 보니까 일단 소리는 안 나요. 영선 아줌마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호가 살금살금 조심히 걸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민이를 데려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같더라고요. 예. 지민이가 영선 아줌마 주무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지민이가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들어가겠답니다. 지호가 소리 너무 나지 않게 조심히 씻으라고 하고 자기는 방에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실에서 지민이 비명소리가 들려. 오. 폰을 보고 있던 지호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방에서 달려 나옵니다. 근데 거실이 온통 캄캄해요. 너무 어두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제 폰 화면으로 불빛을 비추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스위치를 쳐서 전등을 켰어요. 불이 환해집니다. 확인해보니 부엌 쪽에서 지민이가 주저앉은 채로 울고 있었어요. 지호가 달려와서 애를 막 다독이고 왜 그러냐고 그랬겠죠. 근데 안방에서 영선 아줌마가 소리를 듣고 나오더니 지민이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전등부터 끕니다. 그런 다급한 순간에 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전등부터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촛불을 들고 지민이에게 다가와요. 그건 똑똑히 기억한대요. 예. 지호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애가 대답은 안 하고 울면서 무서우니까 제발 전등 좀 켜달라고 그것만 말했대요. 근데 아줌마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전등을 안 켭니다. 부엌에 있는 꺼진 촛불만 밝혔어요. 애가 그렇게 사정하면서 전등 좀 켜달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켭니다. 그리고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만 말해요. 예. 아줌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일단 지호가 우는 지민이를 부축하고 방 안에 들어갔대요. 방 안에도 아예 스위치가 없으니까 촛불을 다 밝혔죠. 그래도 지민이가 진정이 안 되는지 계속 웁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지민이가 입을 열어요. 씻고 나와서 물 좀 마시려고 부엌에 있는 정수기로 갔는데 컵에 물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거실에 있는 촛불이 꺼졌대요. 예.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거실이 어두워지니까 지민이가 반사적으로 거실로 고개를 돌려요. 그 어두컴컴한 거실과 지민이 사이에는 부엌에 있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촛불 하나만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근데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촛불도 갑자기 꺼집니다. 마지막 남은 촛불은 싱크대 위에 있는 촛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꺼집니다. 그때 지민이가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촛불이 꺼진 게 아니었대요. 분명 지민이가 이 소리를 들었대요. 정확히 식탁 위에 있는 촛불이 꺼질 때 바람 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대요. 싱크대 위에 있는 불빛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죠. 그리고 그때 봤답니다. 이거 진격의 거인 같네? 예. 네, 저 그림은 싱크대의 마지막 촛불이 꺼질 때 그 순간에 지민이가 본 형체를 제가 증언에 맞춰서 그려온 그림입니다. 그것. 예. 네, 뒷모습이었대요. 근데 뒷모습만 봤는데도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피부가 다 벗겨진 사람이 입으로 숨을 불어서 촛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찰나에 본 장면이라서 직접 목격한 지민이도 확실히 눈에 각인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려준 걸 보여주니까 얼추 비슷하다고 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지민이가 못 버티겠대요.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이 집을 나가는 건 너무 무모하죠.
일단 지호가 지민이를 최대한 진정시키면서 나가도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한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자. 그러면서 지민이를 설득시킵니다. 예. 지민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죠. 이미 버스나 지하철은 다 끊겼고 여길 나가면 갈 곳이 진짜 없어요. 최소한 돈이라도 구하고 나가야 해요. 교통비가 있어야지 자기네들 동네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영선 아줌마가 아침밥으로 그 백숙을 또 삶아주셨대요. 식탁에 앉아서 삶은 닭을 막 뜯어먹는데 또 영선 아줌마가 그런 식으로 먹어요. 개걸스럽게 말이죠. 지민이가 배는 고팠는데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식사를 다 마친 아줌마가 지민이를 보더니 어제 뭘 잘못했는지 지민이 스스로 한번 말해보래요. 그러니 지민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뭐 늦게 들어온 거요 이렇게 말했겠죠. 예. 왜 그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온 거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지민이가 대답하길 망설여요. 그러니까 영선 아줌마가 내가 가출하는 애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대충 왜 안 들어왔는지 사정 다 안다. 바른 대로 말해라. 이렇게 세게 나오시니까 지민이가 늦은 이유를 말해주는데 SNS에서 한 남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남자한테 자기가 입었었던 뭘 팔았대요. 오? 그 남자가 저녁밥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옆에 듣고 있던 지호도 좀 충격이었어요. 예. 예, 그런 거에까지 손을 대는 거죠. 영선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내가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잘 것도 다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면서 아직 고등학생도 안 된 어린애가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면서 화를 내셨대요.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여기까지는 영선 아주머니 말이 맞죠? 예. 지민이가 약속을 어기고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선 아줌마가 너가 잘못한 죄를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신명님께 증명해 보이라면서 3일 동안 지민이 휴대폰과 그 남자가 줬던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지민이도 그건 싫다면서 소금을 안 해요. 지민이가 세게 나오니까 이젠 영선 아줌마가 옆에 있는 지호를 설득해요. 네 여동생 정말 이대로 가면 나쁜 일이 엮이고 말 거다. 내가 가출 청소년들을 여러 명 만나봐서 잘 안다. 이런 쪽에 빠진 여자애들 내가 말해준 방법으로 나랑 같이 함께 이겨내면서 치료했다. 뭐야? 너가 진짜 지민이 오빠라면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단호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예. 지호가 참 많이 망설입니다. 잘못은 지민이가 하긴 했어요. 근데 반성하라면서 지민이 휴대폰이랑 돈까지 뺏는 건 좀 아닌 것 같았대요. 예. 그래서 지호가 여기서 지민이 편을 들어줬죠. 아줌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영선 아줌마가 그러면 네 여동생이 또 나쁜 사람들이랑 휴대폰으로 만나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러시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예. 지민이가 그런 걸 한 건 처음이라서 지호도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돈을 뺏겠다는 게 아니야. 지민이가 정말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걸 증명해줘야지 아줌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호가 최대한 타협해서 돈은 안 뺏고 3일 동안 지민이 휴대폰을 영선 아줌마가 관리하기로 합니다. 또다시 그런 불순한 만남을 가지는 걸 방지한다는 명목으로요. 지민이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줬죠. 지호도 따로 지민이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면서 혼냈어요. 너 SNS에서 그렇게 한번 크게 되어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진짜 아줌마 말대로 그 사람이 작정하고 너한테 그런 짓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밥도 사준 거 보면 분명 너한테 그런 제의를 했을 건데 내가 진짜 가출하면서 너 범죄 손 안 대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지민이가 또 울더니 이 집을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필요해서 그랬대요. 아이고, 예. 예, 자기는 이 집을 너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했답니다. 지민이가 그렇게 울면서 연하니까 지호도 갈등선에 놓입니다. 동남매가 일단 바람을 쐬러 나가요. 공원 같은 곳에 가서 숨을 좀 돌리는 거죠. 거기서 얘기를 좀 나눠본 결과 결국에는 지호가 며칠 뒤에 나가자고 지민이랑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호가 미리 머무를 장소를 좀 찾아보려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봅니다. 네. 돌리다 보니까 영선 아주머니를 소개해준 그 형님까지 왔어요. 지호가 형에게 지민이가 영선 아줌마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생활해 보니까 영선 아줌마에게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집을 나와야 할 듯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형님이 그럴 리가 없을 건데 라면서 아주머니가 뭐가 이상한데 한번 물어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지호가 쭉 설명을 해줬죠. 지민이 말로는 귀신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아줌마 행동도 특이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시다. 지민이 말로는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닭을 이상하게 뜯어먹던데 보고 좀 꺼림칙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형이 하는 말씀이 잠깐만 뭘 뜯어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주머니가 닭을 너무 개걸스럽게 드시더라. 그걸 보고 좀 섬찟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형이 잠시 말이 없더니 영선 아주머니는 고기 안 드시는데? 뭐야? 채식주의자신데? 그 말을 들은 지호의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는데? 네, 그렇죠. 예. 무슨 소리예요, 형? 다시 물어보니까 영선 아주머니는 입에 고기만 가져다 대도 구역질을 하실 정도랍니다. 예. 그분 체질 자체가 그렇대요. 그래서 형님이 그 집에 있었을 때도 영선 아줌마가 고기 요리는 해주셨는데 절대 손 안 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아주머니 체질이라서 절대 안 바뀐대요. 대화를 하면서 그 형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너 영선 아주머니 생김새가 어떻던데? 라고 물어보니까 지호가 본 그대로 말해줬죠. 체격 좀 있으시고 눈매가 좀 날카로우시고 화장을 자주 하신다.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 애초에 채식주의자셔서 좀 마르셨고 뭐야? 성경을 읽는다고 항상 안경을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뭐야? 지호와 지민이의 머릿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경고벨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예. 형님이 그래서 일단 침착하고 영선 아주머니가 맞을 수도 있다. 내가 그분을 안 본 지 4년이 넘어가지고 그 안에 당연히 사람 인상이 바뀔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아무래도 거기는 나와야 될 것 같다. 일단 빠른 시일 안에 내 집으로 와라. 자세한 건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 일단 거기를 당장 나오는 것만 생각해라 하고 얘기를 마쳐요. 예. 완전 패닉입니다. 지호도 내일이고 뭐고 안에 당장에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애들이 완전 혼이 빠졌습니다. 지민이는 그 형님이 해준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다시 저 집에 못 들어가겠대요. 그럼 완전 귀신에게 홀린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영선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형님이 전화번호는 모른대요. 아. 아까 말했듯이 그 아주머니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주소만 안다고 했거든요. 아, 그 그러네. 네. 지호도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영선 아주머니가 장을 받던 그 마트를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영선 아줌마 인상착의와 생김새를 말해줬죠. 다행히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알더라고요. 아줌마가 포인트를 쌌는데요. 그래서 지호가 혹시 아주머니 성함을 좀 확인할 수 있냐고 해서 찾아보니까 영선 아줌마가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아, 다른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그 직원이 이어서 하는 말이 1년 전에 이사 오신 분이라 하더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소개했었다. 예. 와, 뭐지 이거? 그러면 저 아줌마가 영선 아줌마 흔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 정말 혼란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 됐든 간에.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지민이는 지금 당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휴대폰이 그 아줌마한테 있어요. 휴대폰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가출 청소년에게 휴대폰은 거의 목숨입니다. 네, 휴대폰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아줌마한테 폰 달라고 하고 짐 싸서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러기에는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사람이 영선 아줌마가 아니라면 그동안 영선 아줌마인 척 연기를 했다는 건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 한 행동들도 보면 정말 정상인이 아니에요. 예. 괜히 신경을 자극시키면 뭔가 사단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호가 내일 아침 아줌마가 식재료를 사러 나갈 때 그때 안방에 들어가서 폰을 가지고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자.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경우 그래도 내가 남자니까 아줌마를 제압할 수 있을 거고
그래도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경찰을 부르자. 지금은 아줌마가 우리들을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민이는 당장이라도 그냥 경찰 불러서 나가고 싶었지만 오빠 말에 따르기로 해요. 네. 집에 들어가기 전 지호가 지민이에게 평소대로 행동하라고 주의를 줬죠. 최대한 남매 둘이서 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네. 밤에도 미리 짐을 다 싸놓고 자는 척을 합니다. 영선 아줌마가 식재료를 사러 나가시면 바로 폰 챙겨서 조용히 빠져나갈 계획이었거든요. 남매는 이 집과 저 아줌마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만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지호가 누워있다가 앞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줌마가 현관문을 나섭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두 남매가 아줌마가 현관문을 나선 동시에 덩달아 본인들도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진입합니다. 오. 먼저 지호가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요. 예. 지민이 폰에. 어디선가 지민이 벨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폰을 찾기 시작합니다. 서랍 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4층 서랍부터 열어보면서 지민이의 폰을 찾습니다. 찾다가 마지막에 있는 1층 서랍을 엽니다. 네. 지호가 1층 서랍을 열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왜요?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았대요. 서랍 안에 빨간색 페인트로 범벅이 된 무언가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십자가랑 성경이에요. 예. 그 외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선물들, 십자가 목걸이, 팔찌, 예수상, 유리장식, 액자, 그런 것들이 먼지가 쌓인 채 처박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빨간 페인트로 성물들을 의도적으로 훼손시켜 놓은 거예요. 예. 일부 십자가들은 두 동강으로 쪼개놨을 정도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페인트가 피 색깔과 너무 유사해서 시체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액자에 담겨 있었는데 거기에도 페인트로 그렇게 훼손을 심하게 해놔서 사람 머리가 들어있는 줄 알았답니다. 야, 이건 신성모독인데. 오. 네,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붉은색으로 범벅이 된 성물들 틈 속에서 지민이 휴대폰이 울려요. 서랍 안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호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줌마 미쳤다. 지민이가 질색을 하면서 폰을 잡아 올립니다. 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폰을 찾자마자 지호랑 지민이가 서랍을 닫고 영선 아줌마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오. 도망치는데 성공했어요. 예. 그 이후 두 번 다시는 그쪽 동네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고요. 예. 불과 4일 만에 못 버티고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형님이 남매들의 얘기를 듣고 직접 영선 아주머니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예. 그 아줌마가 영선 아줌마는 맞대요. 영선 아줌마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3년 전에 교회에서 어떤 대출 관련 문제랑 엮여서 재산을 다 날렸대요. 예.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사건 때문에 아주머니가 충격을 먹어서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대요. 예. 근데 그때도 역시 기댈 수 있는 곳이 종교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믿는 신앙이 뭔가 달라요. 네. 이 신앙에 대해서는 그 형님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신앙을 믿게 된 뒤부터 자기 앞에 신명님이 강림했다고 해요. 네. 아주머니가 이 신앙을 믿는 뒤부터 그렇게 급격하게 변한 것 같다고 그 형님이 추측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으면 채식주의자가 육식을 먹게 됐을까? 그러게. 대체 어느 정도길래? 사람을 완전 뒤바꿔놨습니다. 무서운 신앙이었습니다. 끝으로 지호가 돌비님 방송에서 한 가지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 혹시나 정말 혹시나 예. 돌비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가출 청소년이 있다면 예.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 예. 첫 번째로 헬퍼를 절대 믿지 마라. 그럼요. 요즘은 네, 그렇죠. 두 번째로 가출과 범죄는 상호관계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의 집에 머물렀을 경우 친절할수록 의심의 끈을 놔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어디보다 청소년 쉼터가 가장 안전하다. 남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백묵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큰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을 하시고 돌아오신 거라서 너무 또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이 잘 된 거니까 그것도 회복이 잘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돌아오셨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누나는 무당입니다. 이런 제목의 시리즈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아마 앞으로는 들려주실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묵님.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목소리 좋으셔서 다행이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게 큰 수술을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간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주위 사람들이 되게 좀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그 수술이 아무래도 심장 쪽을 건드린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거. 왜냐면 제가 예. 저희 아버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짜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발견하고 빨리 수술을 한 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운이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저는 이제 그 직전에 어떻게 왔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더 심해졌으면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유,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조상이 도왔다. 아이고, 돌림도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당연히 감사했습니다. 이게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딴 게 없어요. 이제 건강이 최고고. 오늘부터 백묵님께서는 우리 누나는 무당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자, 백묵님, 오랜만에 또 외쳐보네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길! 일단 먼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사람은 무당도 아닌데 왜 귀신들 일을 풀어줄 수가 있었나,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자기 혼자만 힘드냐, 네. 가족은 뭐하냐 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누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누나와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던 저의 과거겠죠. 여튼 이 이야기들은 저를 괴롭혔던 그 악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시면서 듣게 된 거고요. 말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 그리고 제게 붙어있던 악신을 처리할 당시에도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가족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면서 오해를 풀기 시작했고요. 이제 평생 응어리 져 있던 것들이 풀렸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분들도 그동안 저한테 가졌었던 의문들을 조금 풀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예. 이제 지난번 시찬 때는 제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 김해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는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겨울에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 김해에 완전 총구석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사를 가고 2-3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제 새벽에 물을 좀 마시려고 거실로 나오셨는데 뭔가 검은 실루엣이 제 방문 앞에 있었대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헉 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시고 패닉에 잠시 빠지셨다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시고는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고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깨시고 나오시고 누나 방에서 주무시던 할머니, 당시 할머니도 같이 사셨는데 할머니도 나오시면서 거실불이 켜지고 난리가 나서 딱 보니까 누나가 제 방문을 등지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면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누나가 그 소리에 천천히 눈을 뜨더니 풀썩 쓰러져 버렸다 하더라고요. 예. 이제 급하게 누나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려던 찰나에 누나가 일어나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면 병원 가겠다고, 오늘은 정말 괜찮다고. 그런데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일단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고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이상 소견은 없었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누나의 증상이 이전에 들었던 신병이다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야 된다 했지만 잠시 동안 찾아온 편안함에 이전에 외할머니 소개로 만나게 되었던 그 무당분이 하셨던 말씀이랑 예. 그 후로 여러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누나는 신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였는지 무시한 채 지내셨어요. 부모님이 또. 그러다가 또 며칠간 별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저 일시적인 일이다 싶어서 지내다가 또 며칠 후에 이번엔 아버지가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나가시다가 또 똑같은 상황이 마주한 거였죠. 누나가 제 방문을 등지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심각성을 느끼고 시간을 내가지고 수도권 쪽에 큰 병원도 가봤지만 역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어허. 그러다가 점점 누나의 그 이상한 행동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부모님이 화까지 내가면서 왜 그러냐 흔들어 제끼면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놔두라는 식으로 말을 해댔대요. 이제 딸의 모습에 이거는 몽유병이든 뭐든 정신과 문제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누나를 데리고 정신과를 갔고 정신과에서는 당시 해리성 장애 판단을 오. 받았대요. 예. 그래서 불필요한 약들을 처방받고 불필요한 치료들을 받았으나 밤만 되면 나타나는 그 이상 행동의 횟수가 더욱 많아졌고 이제는 점점 혼잣말을 더 많이 하다가 끝내는 온갖 욕을 섞어가면서 막 물건도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잦아들으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누나의 입원까지 고민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오후에 공장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영화 2012에 나오는 그 티백 승려 같은 옷을 입은 스님분이 찾아와서는 사장님 계시냐고 찾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제 첫 시참 때 나왔던 그 스님분입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납품물에 나가셨던 차였고 이제 어머니가 그 스님한테 내가 사장 부인인데 시주 받으러 오셨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고 바쁘시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대요. 그 사모님 자녀분 이야기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 그래도 요즘 이 일 저 일 때문에 힘든데 뭔 사이비가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시고는 시주 받을 거면 그냥 밑에 저희 집에 가서 받아가시고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그냥 가라고 거부 반응을 표현했대요. 그러니 스님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말을 하더래요. 따님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무슨 댕댕이 같은 소리냐 화를 내시니까 스님께서 막 말을 하던데 시간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중요한 말들만 기억을 하신 게 당신 아들한테 아주 지독한 악기가 들려있고 당신 딸은 자기 동생 살리려고 막고 있을 거라고. 큰 맥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저것 말을 하셨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당시 어머니는 그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 하더래요. 외할머니 소개로 오신 그 무당분이 말씀하신 아마 너희를 도와줄 분이 나타날 거라는 말이 생각이 먼저 났고 직감적으로 이분이란 게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여지껏 부정하고 모른 채 했던 것들이 누나 이상 행동들 그리고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한테 악기가 붙어있다라는 것들 다 허황된 말이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어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다가 이제 스님 바지가랭이를 잡고 저희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셨대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면서 당시 너무 힘들었나 보다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의 누나의 행동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절대 표현을 할 수 없는 공포였겠죠. 힘듦이셨겠죠. 그게. 그렇게 스님한테 살려달라 부탁드리면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자신은 끝을 내줄 수는 없대요. 근데 길은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자신 말 들으라고 일단 오늘 당장 해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흰 개 2마리, 검은 개 1마리, 그리고 닭 여러 마리를 사가지고 그 당시 저희 집 앞에 울타리가 좀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울타리 안에는 흰 개랑 닭들을 풀어놓고 저희 집 현관에는 검은 개를 놔두라고. 그러면 딸 이상 행동이 줄 거라 하고 그리고 정말 최대한 빨리 회사를 옮길 곳을 찾은 다음에 자신한테 다시 찾아오라고. 예. 내가 아까 아들 길에서 만났다고. 그래서 집에 갔었다.
그때 집안에 있던 것들 최대한 쳐낼 거 쳐내고 그 악기도 최대한 눌려놨지만 불경 몇 번 외우는 거, 기도 드리는 걸로 눌리는 것은 고작 몇 시간이 다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개들이랑 닭 사서 풀어놔라. 그 후 상황을 보고 내가 믿음이 가면 내한테 오라면서 스님이 계시던 곳과 연락처를 주시고는 떠나셨대요. 그래서 무속적인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며 어떻게든 버티셨던 어머니는 그 잠시간의 대화로 뭔가에 홀리시듯 그 스님분을 맹신하게 되었고 급하게 개들이랑 닭들을 사오고 시키신 대로 풀어놨대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누나의 이상 행동들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자 더욱더 사람이 맹신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고 공장 이사하는 부분을 설득시키셨대요. 근데 아버지도 말도 안 되는 누나의 이상 행동에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라 거기다가 스님이 시킨 행동으로 인해서 누나의 이상 증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이사갈 공장을 구하셨대요. 이제 자리만 구해놓고 이사가기 전에 다시 스님한테 들리셨대요. 그러니까 스님분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 하더라고. 부적이랑 또 나무로 된 작은 불상 하나를 주시더래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이사 짐 싸기 전에 저희 집에서 공장 가는 길목 땅에 묻어놓고 정말 최대한 빠르게 그날 12시가 되기 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짐을 챙겨서 옮겨라는 말씀에 그렇게 공장을 옮기셨대요. 그리고 그 후로는 회사를 갈 때마다 내가 알려주는 비방들을 하고 꼭 그 비방들을 묻어뒀던 곳을 밟고 지나가라 하셨다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회사 이사 후 다시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이 이제는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제 하지만 절대 그냥 옮겨서는 안 된대요. 그 악기를 떨어뜨려 보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네. 근데 아마 되더라도 아들 무조건 찾아간다고. 하지만 단 몇 년이라도 편하게는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셨고 부모님도 동의를 하셨대요. 그러니 이제 스님이 또다시 나를 믿고 누나를 주말마다 자신한테 데려오라고 했대요. 그렇게 약 2달가량을 매주 주말에 절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가서 딱히 하는 건 없더래요. 누나랑 스님이랑 그저 기도만 계속 올리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스님께서 어머니를 따로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그 악기가 이제 알아차린 것 같다고. 곧 딸이 또 이상 행동을 시작할 거고 집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그 어떠한 행동과 증상들이 나와도 절대 모른 척해라.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지금처럼 항상 그냥 기도하러 오고 그냥 돌아가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끔 지내라. 이제 그 말을 하고 그날 해야 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절에 가게 되는 날 새벽에 누군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소름 끼치더래요. 느낌이 어머니가.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고 눈만 뜬 채 누워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짖지 않던 개들이 엄청나게 짖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에 아버지가 깨셨고 다행히 미리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드려서 아버지 역시도 숨을 죽이고 계셨대요. 그리고 당시 할머니는 공장 이전과 동시에 회사 식당 때문에 이전한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셔갖고 거기 계셔서 저는 혼자 따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걱정이 됐대요. 저 소리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났는가 싶어서 나와가지고 혹시나 뭔가 변을 당할까봐. 그래서 최대한 귀 기울이면서 안 나가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제가 나와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가 그 뒤부터는 엄청나게 큰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방문 닫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당연히 방문을 안 닫고 들어가서 눕고 잘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 방 앞에 있다면, 부모님 방 앞에 있다면, 그치. 동생 방 앞에 있다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나갔다가 그러면서 스님이 절대 간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어떻게든 참고 버텨가지고 있다 보니까 날이 밝더래요. 그리고는 제가 일어나서 밥 달라는 소리에 나가보셨고 누나도 그와 동시에 자기 방에서 정말 방금 일어난 것처럼 부스스하게 나오면서 자신도 밥 달라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안심이 됐대요. 이제 그 사이에 밖에 담배 피러 나가신 아버지가
곧장 들어오시더니 어머니를 조용히 부르시고는 닭 몇 마리가 죽어 있다고. 예. 목이 뒤틀려서 죽어 있다고. 애들 모르게 처리할 테니까 애들 못 나오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셨고, 다 처리를 하시고 들어오셨고, 아무렇지 않게 보내다 누나는 다시 어머니랑 같이 절에 가셨대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스님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고, 스님께서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까딱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악기한테 다 잡혀먹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자기가 해라는 대로 꼭 해야 된다면서 지금 당장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오늘 죽은 닭들을 다시 파내서 그것들의 빨간 거 이제 액체를 뺀 다음에 통에 모아두라고. 그리고 다 뺀 다음에 집 방향 한쪽에 묻어두라고. 그리고 당장 죽은 마리수에 맞게끔 채워두라고. 단 절대 아들은 모르게 해야 된다고 연락을 해라고 하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연락을 드려서 전달한 다음에 스님이 다시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정말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갈 거다. 개든 닭이든 죽으면 그 숫자만큼 맞춰서 자리를 채워두고, 그리고 그 죽은 동물들의 빨간 액체를 최대한 빼서 2리터 정도 물통 크기의 4통을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빨간 액체를 뺀 죽은 동물들은 하루하루 집에 내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내 모퉁이에다가 묻어두라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통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이사갈지 꼭 구하고, 이 일은 절대 아들이랑 딸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예. 다 틀어진다고 알게 되면.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향하셨고, 그날 이후부터 다시 지우기 시작했대요.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대요. 매일 새벽 밖을 나가는 소리가 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닭 비명 소리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제는 누나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대요. 밖에서. 네. 정말 생지옥이었지만 어떻게든 참고 버티다가 4번째 통이 다 채워져 가기 시작했대요. 그 사이 이사갈 집도 구해놓으셨고 스님에게 기도를 드리러 갈 날에 가서 말씀드렸대요. 마지막 통이 다 채워져 간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날짜를 주셨고, 그 날짜 전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성관계를 가지지 말고 닭고기를 먹지 말고 살생을 피하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예. 그리고 그 날짜 전날에서 그 날짜가 되는 날까지 절대 잠들지 말고, 이제 그 날짜 새벽 4시에 집안에서 모아둔 그 빨간 액체들을 각자 한 통씩 머리에 붓고 그대로 차를 타고 자기 절로 오라고. 예.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시하고 와야 된다고 당부를 하셨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날 새벽이 되었대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심지어 전 누나가 저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를 이번에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는 그저 누나가 그냥 신병이 있어서 신내림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전 그때까지는 누나가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그렇게 어쨌든 저를 제외하고는 밤을 지새면서 버텼고, 저는 잤대요. 새벽 4시가 다 되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비방을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에 자고 있던 제가 갑자기 몸부림을 시작하더래요. 꿈틀꿈틀거리다가 몸을 뒤집다가 다시 등을 돌렸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눈을 떴다가 깜다가를 반복하다가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씩 웃으면서 부모님이랑 누나를 한 바퀴 쓱 돌아보더래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런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지. 얼마 안 가서 찾을 거야. 괜히 고생하지마 말을 꺼내더니 누나를 쳐다보면서 욕을 한번 할 테니까 삐처리 해주세요 다음에. 예, 괜찮아요. 시원하게 하세요. 그간 내 한 풀어주는 척 하더니 다 연기였네 이렇게 딱 했대요. 엄마. 그거와 동시에 누나가 주머니에서 몰래 꺼낸 염주를 주먹에 감아서 저를 엄청 세게 쳐버렸고, 예. 그와 동시에 누나는 혈토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지금 빨리 부어라고, 빨간 거. 정말 다급하게 빨간 거 빨리 부어라 해갖고 부모님들 각자 붓고 누나도 붓고 이제 저한테 붓고 누나가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서 기다리라고, 자기는 할 게 남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부모님을 다급하게 밖으로 내보냈고, 급히 차에 올라타서 누나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듣기로는 누나가 정말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는데
안에서 뭔가 다 부서짓한 소리가 나면서 우당탕탕탕 하는데도 막 불경 소리가 안 끊기고 계속 나더래요. 한참 그러다가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면서 저게 방금 부은 닭피인지 아니면 방금 그 소리에 다친 건지 모르겠지만 누나한테 안 보이던 큰 상처들이 보였고, 그 사이 누나는 차에 탔고 부모님들은 멍하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누나가 또 소리를 쳤대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빨리 출발해라고. 그 소리와 함께 절로 향했고, 절 입구에 그 스님분과 그 밑에 계시던 스님 몇 분들이 저희가 오자마자 또 엄청 크게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 밑에 계시던 스님들은 계속 그냥 불경 외우셨고, 목탁 치면서 그 스님분이 저희를 이끌고 부처님이 계시는 불당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누나한테는 계속 기도 드리라 했고, 그 스님은 기절했던 제 손을 잡고 계속 불경을 외우셨대요. 그러면서 해가 뜨면서 누나가 쓰러졌고요. 이제 그러면서 스님이 다 끝났다고, 빨리 딸 데리고 영원 가라고 해서 부모님은 병원으로 향했고, 전 그날 이후로 3일을 꼬박 잤다 하는데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부모님이 몰래 준비해 놓으신 집으로 가서 생활을 했고, 이제 추후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네. 김해로 이사하고 난 뒤에 네 몸에 붙어있던 악기가 활동을 시작했고, 걔가 집안에 온갖 악기들을 물러보더니 낮에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서 있던 애들이 밤만 되면 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여자애가 아주 신난다라는 듯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났다면서. 그러면서 비명소리가 하나 들렸고, 예. 웃다가 비명소리가 하나 들렸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동생이니까 뭔 일 있을 줄 알고 막아보려고 난 앞에 서 있었고, 최대한 막아보려 했던 거고, 하다 안 돼서 내 몸 줄 테니까 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다 스님을 만났고, 이제 그런 거래를 하면서 당시 내 몸에 들어있던 귀신들을 기도하면서 쳐냈대요. 스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모르겠지만 누나 말로는 그때부터 몸을 정화시키면서 신을 받을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아. 이제 그러면서 스님한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대처법을 배웠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아주 조용하게 누나 방으로 들어갔대요. 예. 그리고는 누나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웃기 시작하다가 우는 소리를 냈다가 웃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말을 걸더래요. 너부터 죽일까? 네 부모부터 죽일까? 그래서 스님한테 배운 대로 했대요. 내가 네 한 풀어줄 테니까 봐달라고. 지금은 봐달라고. 너무 어린 애 아니냐고. 그렇게 애원했고 달래도 보고, 그래서 대신 내가 내 손을 더럽히겠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신을 받아야 될 뿐이고, 하지만 난 내 손을 더럽히겠다는 행동으로 미친 척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가면서 살생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 대신 이렇게 내가 너를 신으로 받아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버티다 이제 스님께서 준비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악기를 떨쳐내고 도망을 갔던 거였죠. 네. 스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제 그렇게 일을 치르고, 누나도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누나는 19살 중순 때까지 큰일 없이 보냈대요. 다행히 그 뒤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회사가 이제 큰 거래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연쇄 부도를 맞고, 아버지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발견되셔가지고 병원에 있던 거를 간호를 하다가, 누나가 고3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으로는 와야 되니까 저도 있고 하니까 집으로 와서 제 방에 와서 이제 돈을 주면서 부모님 바빠서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재워놓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수능 준비가 해야 됐으니까 다 마치고 이제 자려고 일어서서 침대로 가려고 하는가 동시에 엄청나게 지기가 몰아치더래요, 갑자기.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푸쓱 주저앉았고, 그와 동시에 누나 등 뒤에 있던 침대에서 미친 듯한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누나는 정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당시까지도 아직 신을 받지 않았던 누나가 감당하기 힘든 지기였대요, 그게.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기절하기 직전까지 왔고, 마지막 기절하기 직전에 봤던 장면이 누나의 침대 위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누나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는 분홍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나 왔어 하는 소리를 듣고 기절을 했고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 뒤로부터는 제대로 신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 다른 저랑 연관된 거 말고 다른 에피소드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제 문화가 무당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해갖고 정말 본편들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 거죠. 이거를 말씀 안 하고 가면 좀 이야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또 그치. 뭔가 의문점을 남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보니까 네. 이번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뒤에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요. 우리 아껴서 들읍시다. 네. 네, 우리 백목님께서 오늘 딱 여기까지 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또 처리가 됐는지도 정확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이야기도 다음에 업로드돼서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일 당했던 사람이 귀신들을 어렸을 때는 왜 못 봤고 이 사람들 가족들도 장난 아니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치. 좀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자기 혼자만 힘든 걸 뻔히 아실 거예요. 다 네. 가족도 힘들고 이유가 다 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규정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네.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닌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게 힘들죠. 이해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공감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 거다라고 또 오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백목님 오늘 이야기도 예. 이야기지만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이 최고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누나는 무당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된 거고요. 어쨌든 오늘 딱 잘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지만 어찌됐건 다 이제 해결이 돼서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저와 또 귀종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